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이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분들이시죠. 김성주,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보신 소감을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시겠습니다. 예, 그 인사청문회가 중반전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비하면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검증, 그 사람에 대한 검증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비교적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막상 청문회를 하기 전에는 언론의 관심들이 이제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하다가 청문회 시작되니까 주요한 현안들에 대한 검증으로 좀 이루어져서 충분히 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김유정 전 의원님은 네. 좀 굉장히 여전히 실망스럽다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는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동시에 조금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인사 자체에 대한 실망감은 갈수록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핫 이슈였던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국방장관하고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오늘 지금 그 조대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만큼은 정말 조금 제대로 해서 빨리 내각이 좀 구성이 돼서 정책이나 또는 제도로 좀 승부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전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니까 야당이 이제 그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후에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좀 차분차분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이렇게 방해주고 했는데 오늘 조대 후보자 때는 보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좀 비판적으로 묻는 걸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1회 문재인 정부가 좀 제대로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걸린 몇 분들은 제가 봐도 상당히 힘들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인기에 지금 같이 묻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분들까지도 함께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여론들이 지금 타임라인도 보면 강경화 후보자 때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영무 조대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의당조차도 비판하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후보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또 김용록 그 농림수산부 장관 후보자하고요. 또 통일부 장관 조명균인가요? 그건 당일 날 그냥 다 채택해 됐죠. 버렸습니다. 예, 하여튼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 얘기 제가 하니까 대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 자, 하여튼 뭐 오프닝은 이 정도에서 우리 얘기하고요. 그럼 오늘 왈가왈부 오늘 세 가지 토론 주제인데요. 첫 번째 토론 주제부터 보고 그 다음에 화면을 본 다음에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 안보와 동맹 관계 등 한미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고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준비된 실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변해했던 그것을 진짜 실력으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정쟁이나 공격은 우리 바른정당부터 자제하겠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 첫 외교 시험대 한미 정상회담 어떠한 성과를 거둘까입니다. 지금 뭐 현지 시간하고 좀 우리나라 시간 다른데요. 지금 현재 올밤에 지금 이제 어제 만찬을 마치고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그 결과가 아마
오늘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다 발표되겠죠.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하여튼 뭐 만찬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더 많이 했다고 그러고 예. 악수도 이제 뭐 예. 이상한 악수 안 한 것 같고요. 맞아요, 악수가 제일 악수. 궁금했는데 뭔가 하여튼 지금까지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국빈 대우가 있고 이제 실무 국빈 대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네. 사실은 세 번째 오피셜한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환대한 걸 보면요 거의 국빈 대우 수준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악관에서 부부 만찬 이게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각국 지도자에서는 그래서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아니 트럼프 스타일이 거래의 달인 아닙니까? 이게 너무 환대하면 곧 있을 정말 본선이 있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너무 많이 내달라고 뭐 주문서를 주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원비어 쇼크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미국을 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에 이제 그 연설하고 하는 걸 보면요. 네. 어머니가 이제 함흥철수 때 그 빅토리아를 탔을 때 미군 병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탕을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인들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쨌든 뭐 최대한 다 내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진정성은 통할 것 같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저는 사드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저는 아마도 미국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하지만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한미 FTA에 대한 문제라든지 한국의 투자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실리를 초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진짜 본선 회담 결과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뭐 저도 아까 예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외교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 가서 정말 성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저 김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3박 5일의 짧은 일정인데 사실 사드 문제, 북한 문제, 또 FTA 재협상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주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신뢰를 얼마나 구축하고 올 것인가. 그리고 국가 간 한미 동맹 관계를 얼마나 또 잘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첫 술을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뭐 일단 보여지는 모습들은 굉장히 뭐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만 그 뒤에 숨어 있는 트럼프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뭐 악수도 4초 했다, 5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응수를 한 것 같아요. 네. 이쪽 어깨를 만지니까 또 팔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거는 굉장히 대비를 많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모습은 굉장히 뭐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정작 이제 그 만찬장에서 나온 이후에 그 SNS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이 있었잖아요. 짧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논의를 했는데 예, 북한 문제와 뉴 트레이드 딜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굉장히 좀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동시에 좀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미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정치 생활도 오래 비서실장도 해봤지만 외국 나가서 이런 거 안 해봤다. 네, 뭐 처음이라고 그게 그랬죠. 참 뭐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원들이 여당에선 따라간 의원들이 김경수 의원님 눈에 예, 띄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안민석 의원도 뭐 특별 수행원으로 따로 갔더라고요. 별도로 가서 별도로인가요? 이렇게 합류하는 걸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여당 의원은 얘기하더라고요. 안민석, 김경수 의원 두 사람만 간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화면에는 그렇게 그것밖에 안 예.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미하기 전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전 주미 대사들을 다 모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원로들한테 조언을 많이 들었고 또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할 때 이게 무슨 의상 패션쇼 하는 그런 느낌들을 줬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스토리를 갖고 갔다. 특히 그 흥남 철수 이거를 연상하게 하는 그 장진호 그 헌합이 쪽에 가서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걸 거예요. 내가 바로 미군이 도와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성공해서 남한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미국민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줄 거예요.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의 강화를 내걸고 갔거든요. 그렇게 도와서 대한민국이 성장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미국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면은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겠어요. 우리한테 너무 방위비 분담 압박하지 말아라.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
또 FTA, 한미 FTA는 서로 간에 충분히 협의돼서 만들어진 건데 미국이 조금 더 손해봤다고 해서 우리한테 아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주 잘 기획된 그런 그 회담이 될 것 같고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트럼프는 뭐 다른 문제보다는 아마 비즈니스 맨으로서의 아마 역할을 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 궁극적인 메시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묵직한 인상을 남기고자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신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대통령하고 강한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번 이번 회담에서 어떠한 소기의 성과를 끄집어낼 건가? 그 점은 근데 저한테 가기 전에 그걸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그거는 이제 극단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거는 북한에 대한 해법입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여론이 이건 오바마나 클린턴 대통령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힘든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 중에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미국인의 마음을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의 시각은 그겁니다. 저 사람은 진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요,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YS가 있었고 쉽게 하면 이제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의 당이 좀 엇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DJ 같은 경우는 미국 갔을 때 어떻게 대접받았습니까? 디스맨, 한 분은 디스맨, 한 분은 이지맨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요. 그렇게 성질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공을 들였냐면 미국 가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과 우리 혈맹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노동을 하는 어떤 교과서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미국인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아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도 미국의 정치인들은 트럼프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마도 나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DJ 전 대통령 같은 시각으로 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 전 의원님 말씀처럼 뭐가 중요합니까? 미국인은 신뢰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북한의 해법은 제가 볼 때는 틀리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접점은 찾을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내일도 저는 비즈니스는 아마도 이번에 그 갈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한국의 그 이 대기업 총수들이 갔습니다. 보따리를 좀 한 7억, 8억 정도 7조, 8조 푼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고, 예, 미국의 암참은 그때 11조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자, 그 정도면 이제 또 타입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무역 역도라고 미국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또 미국의 국방도 수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할 것이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한 해법은 조금 논쟁적일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이제 궁금하잖아요. 북핵 해법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상호 간에 신뢰를 얻으면서 합의를 만들어낼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정상과 정상이 만나서 각기 자기 국익을 주장하는데 상대방에게 손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득해내는 게 바로 이제 외교의 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전에 미국의 어느 외교관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비교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와서 대북 그 화해 정책을 설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솔직하게 미국은 북한하고 으르렁거리면 미국은 큰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쟁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얘기, 한국의 국익을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럼 노무현은 반미군에 자기 국가 이익만 하고, 그게 이제 두 분의 스타의 차이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두 분을 잘 지켜봤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이익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설득해낸다고 하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까 생각하고, 바로 그 대북 제재와 협박 대화도 북핵해법. 궁극적으로는 북핵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인데, 어느 한 면에서는 서로 간에 압박과 제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대화 문은 열고 협력에 가야지 북한은 변화의 길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은 성과를 좀 거두고 오기를 저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느 걸 더 강력하게 할 것이냐. 그거는 뭐 병행 전략을 이미 우리는 천명을 했고, 또 2단계 전략, 그러니까 완전한 북핵의 폐기 이르기 전에 일단은 동결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런 2단계 전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 좀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보니까
그 20일날 미국 CBS하고 인터뷰에서는 이 대북 그 정책에 있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분명한 입장 차이는 있는 거잖아요. 동결에서 그다음 2차적으로 핵폐기 이렇게 가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핵폐기가 우선이 굉장히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에 더욱 강경하게 가고 있는 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애써 우리가 이제 빚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분명한 차이는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바가 있고요. 또 오늘 보니까 북한이 이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북미 간의 이런 그 문제이지 남한은 빠져라. 한국은 빠져라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었다는 그런 또 보도가 분명히 지금 계속 주장한 예. 거죠. 근데 오늘 또 이제 새롭게 또 부각이 그동안 굉장히 조용하다가 다시 얘기가 보도가 좀 되고 불안한 모양이네,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기류들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상하 양원의 의원들하고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하원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사드를 선택할 거냐, 주한미군을 선택할 거냐 하나 이야기해라. 왜냐, 미국의 주한미군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가 돈 대서 사드를 하겠다는데 그걸 갖다 막는다면 군인도 미군도 빼겠다. 우리가 왜 돈까지 내면서 이렇게 해주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열하게 만약에 토론했다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의원 같은 이런 치열함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만 해도 예.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상당히 좀 이제 진보적인 입장인데 반해서 미국은 상당히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갖다 가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서로의 탑이 된다면 이 문제도 저는 뭐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드 문제는 공식 의제에 올라가지 않는 거라고 알려졌는데 글쎄요. 글쎄 뭐 이미 이제 사드가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예? 엄격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절차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되돌려 가야 된다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은 거기서부터 메시지를 읽은 상태고요. 굳이 그걸 가지고 논란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측은 주로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또 한미 통상 문제에 집중할 것 같고 예. 또 우리 그걸 통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 서로 간의 한미 간의 그 협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할 것 같다고 사드 문제가 대선 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랬죠. 이제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거를 공식적인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 그건 아마 이제 표면적인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물밑에서 저는 어느 정도 조율과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굳이 올리지 않아도 저는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긍정적인 사인으로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을 때 그 외교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철저하게 언론도 야당도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건데 사드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쪽에 반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 사드 문제가 안보적 이슈와 경제적인 이해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면 현명하게 잘 대처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례를 보면요. 내일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두 분이 이제 기자들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어떤 경우는 과거에 중국과 미국 지도자는 아예 합의문조차도 못 낼 때도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내요. 그러니까 아예 공동 합의문이 없을 때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공동 합의문은 발표하지만 기자들 질문을 안 받고 각자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발표하고 기자들 질문도 받는 건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공동 발표문 정도 저는 발표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미 1차 합의문 초안은 나와 있다. 되게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민감한 것만 끼워 넣는데 자, 저는 깜짝 놀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부부 보고 통역만 데리고 3층에 내리자. 왜 그런 거겠습니까? 본인의 사적 공간, 그러니까 링컨룸 무슨 룸 쫙 있는데 거기를 데리고 간 겁니다. 갑자기 이건 예정에도 없던 건데 그리고 링컨 방에 데려가서 링컨이 앉던 자리에 앉아봐라.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무슨 생각에 내일 또 무슨 주문서를 주려고 이런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트럼프가 자기의 사적 공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모셔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상당히 이미 조율이 잘 됐거나 아니면 정말 느닷없이 청구서를 세게 던지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으로서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촛불 민주주의 이런 촛불 혁명 이런 부분에서도 불허하는 멘트 예.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쫓아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다음에 새롭게 탄생한 정부의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런 정부의 대통령 미국에서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탄핵도 잘 못해요. 거기는요. 하다가 말고. 본인이 탄핵될까 좀 두려울 겁니다. 근데 뭐 어찌됐거나 우리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이 그러한 어떤 그 자긍심과 자부심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예. 대통령 이런 그만큼 부분들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다는 그런 거죠. 행사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예. 아니 그래도 또 좀 미국의 아쉬워요. 그 강경하다는 말이 민주주의를 얼마 안 돼서 그런 받아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또 미국의 민주주의를 또 띄웠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요? 예, 뭐 그런 오고 가는 건 그런 건 괜찮은 것 우리한테 좀 같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하여튼 정상회담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여튼.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여튼 내일 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좀 주의 있게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프랜차이즈 하가 이용 상황을 보면 황당하기까지 35%를 국민의당은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총동원이 되어 조작된 제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죄 역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선거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입이 10개라도 국민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사과를 했음에도 정치 공세를 하거나 호도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제보 조작 파문 맞은 최대액이 맞은 국민의당 돌파구 인나입니다. 자, 우리 김유정 전 의원께서 이 두 번째 주제는 좀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많이 해야 될지 네, 뭐 조금 해야 될지. 예, 하여튼 뭐. 예. 난감하고 참 죄송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럼 뭐 다른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얘기를 듣는 걸로 할까요?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한 19년 좀 했는데 네. 기자를 하다 보면 이제 특종을 누군가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데스크가 한 일은 이게 사실이냐 확인해봤냐, 이 공개하지 못하면 익명이면 익명의 제보자가 누군지 담당 부자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가 생기는 건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선거를 나흘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로를 하고 그것도 그냥 폭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목소리를 갖다가 트리밍해서 보여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도 몰랐다. 저는요 정말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스캔들이다. 다만 저는 아까 우리 잠시 나왔지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첫날 보여준 그 태도, 저는 나름대로 좀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대표도 아니고 관계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굉장히 신속하게 무조건 사과한 거에 대해서는 이 처리는 잘했다. 다만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당이 어떻게 진실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가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박지원 전 대표는 그 당시에 책임자입니다. 이 태도라든지. 선대위원장이었죠. 예, 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전 후보. 그 당시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두 분의 태도는 제가 봐도 석연치 않다.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저 예, 이제 선거 때 항상 보면 등장하는 게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 중에는 상당히 근거 있는 공격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의심을 모아가지고 공격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의심으로 몰아가는 이런 게 있는데, 이번 사건이 좀 심각한 것은 유력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해냈다는 거. 이게 이제 과거의 네거티브하고 좀 다른 건데,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해온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불행인데,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나 그런 유혹이 있거든.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르다 보면 그런 유혹을 누구나 캠프에서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는 정말 철저히 사실을 좀 밝혀내고 또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선거의 유혹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저는 바람입니다. 역시 여당답게, 여당에 계신 의원님답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현역 의원 시절에 이런 이제 비슷한 여러 가지 뭐 제보도 받고 폭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엔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3번, 4번 확인하고 제가 이제 아무리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뭐 면책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당에서 이런 일이 이제 딱 터지고 보니까 저는 뭐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거의 초현실주의적인 일이 벌어졌다. 전 이렇게 너무 충격이 컸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또 제가 이제 그 대선 이후에도 비대위 체제까지 이제 대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너무 참담한 심정이기도 했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찌됐거나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유미 씨가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뭐 모든 거를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지켜보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현재 저희 입장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뭐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완벽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또 검찰 수사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이제 필요하다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조사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뭐 새정치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었고 또 뭔가 그 양당 정치의 어떤 폐해, 극단적인 패권 정치에서 좀 벗어나서 이 다당제 하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사실은 깡그리 물거품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현재 거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고 오늘 뭐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바닥이잖아요. 5%. 예. 네, 그런 상황이어서 뭐 정말로 면목은 없습니다만 뭐 진실은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점에서 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게 일단 저는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동안 봐왔던 그분은 아마도 이 조작 사건은 솔직히 관계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철수 후보가 당시 후보였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캠프에서 벌어졌다면 적어도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실망스러운 거는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기자회견 못하게 합니다. 이분도 정치 구단이고 제가 아는 저는 물론 이제 검찰 수사해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적고요. 제가 알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 제안했습니다. 쌍끌이 특검. 예. 문준용 씨도 조사하자. 저는 이거는 정말 파렴치하다 보는 이유가 어쨌든 저도 이 사건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문준용 씨는 어쨌든 그때 그 조작된 어떤 기자회견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을 꺼내면서 그 특검에다가 이걸 하자. 저는 이런 식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갖다가 비판한 이유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온당치 못하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전 김관영 의원의 이 진상조사단은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밝혀져야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이 기자회견을 오케이 한 건가? 일반적인 선거 캠프라면요. 총괄본부장이나 위원장의 사인 없이 이게 못 나갑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모든 걸 갖다가 정치의 초년생으로 보이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청년위원장 뭐 이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다 미루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제3의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뒤에서 이걸 갖다 오케이 한 건지 이걸 갖다가 제대로 밝혀야만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서로 핑퐁 게임 하는 이런 것들은요. 정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게 자꾸만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빨리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저는 안철수 후보도 지금쯤에는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윤님께서는 개인적으로요. 이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거 캠프에서도 있었고 이 이유미 씨 당원 혼자 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막판에 한번 뒤집기 해보자 해서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뭐 이제 축이 감이 있잖아요. 더 이제 네. 조사를 네. 해야 드러날 일일 텐데요. 일단 이제 이유미 씨가 이분 보니까 일종의 뭐 안철수 키드라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 사립대학 출신이고 카이스트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수업도 듣고 네.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정치에 입문해서 여수에서 2번이나 출마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면 그랬더라고요.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을 깊이 받은 분으로 보이고 또 이제 그 위에 윗선으로 얘기된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이제 이분은 2030 희망위원회 일종의 청년위원회죠 캠프 내에 그 활동을 같이 한 것으로 봐서는
이제 이 사건에 안철수 대표가 관여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 또 이 조작된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에 캠프가 총동원돼 가지고 그거를 확산시켰거든요. 특히 SNS에서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네거티브 선거 때 뭐 네거티브는 잘 뭐 리트윗하거나 공유를 안 하는데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서 저한테도 그게 왔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근거는 없어 보이는데 총공세를 하는 걸 봐서는 국민의당이 뭔가 이걸 승부수를 거는 것 같구나라는 인상은 좀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관여돼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캠프로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일종의 기획하거나 또는 묵인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미 씨, 그다음에 이준서, 그다음에 이용주 단장이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본인은 확인 못했다고 그건 얘기를 참 한 저도 거죠.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생각 안 드세요? 그때 지방에 계셨다고 얘기를 하는 이용주 거고요. 단장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수석 부단장과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하고? 네. 그다음에 아. 김인원 부단장이 정치를 변호사죠. 좀만 한 그래서 사람이면 이거 확인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아픈 얘기 자꾸만 드려서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이 취업 특혜 문제는 갑자기 그날 5월 5일 날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대선 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도 이슈였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불거진 문제는 아니었는데 나흘 남겨놓고 굉장히 이제 선거가 뭐 막바지에 이렇게 과열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걸 제대로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어찌됐거나 뭐 이 검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하나하나 다 지금 열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요. 또 얘기도 뭐 또 서로 자꾸 얘기할수록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은 또 뉘앙스도 보도가 되고 있고 이래서 가급적 당내에서는 말을 아끼고 검찰 내지 수사과정을 지켜보는 게 그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검 말씀하셨는데 당내에서 이제 몇 분들은 또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 하시기도 했습니다만은 설사 그가 일면 타당한 이야기라고 해도 왜냐하면 취업특혜 어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게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일면 뭐 타당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워낙 이 벌어진 사태가 너무 엄중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이 상황이 좀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결론을 본 다음에 그거는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뉴스가 두 번째 주제가 저희가 제목이 돌파구 있나인데 그 돌파구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지금 자꾸 후속 보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미 씨가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조작해서 자기 남동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크게 되니까 본인도 놀래가지고 카톡 같은 게 이제 공개됩니다. 야 이렇게 클 줄 난 몰랐다. 이거 빨리 이거 우리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선거가 한번 망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일부 지도부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데 이런 분이 만약에 8일 날쯤에 이게 이제 허위라는 걸 알았다고 치면 그러면 그 내일이 선거라고 치더라도 8일 날 국민의당이 자백을 하고 사과를 하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미 8일 날 이유미 씨는 이 제보 조작의 당사자는 겁이 났던 겁니다. 그 얘기는 이유미 씨 혼자 했다라는 가정이에요? 아니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쉽게 하면 이준서 전 최고위나 이런 분한테 보낸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당 선거 뭐 망가진다 이런 걸 대화를 했다는 증거들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알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돌파구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정성의 사과 말고는 이거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의심이 가는 게 8일 날 만약에 누군가가 알았다면 아니다. 빨리 더 위에다 위선에 보고해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러다가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15%도 못 얻는 거 아니냐? 선거 전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들인데 이걸 갖다가 어느 선까지 알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키워드인데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밝힐 겁니다. 왜냐하면 문자 기록 이런 건 다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진실과 별도로 저는 국민의당의 누군가는 특히 안철수 후보는 국민들 앞에 지금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인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요즘에 뭐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죠? 어디까지 얘기할 거냐 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민한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그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거냐에 그칠 게 아니고 새정치라고 하는 그 구호 자체를 되돌아볼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같이 합당을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같이 했던 입장에서 보면 새정치가 사실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법을 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문제의식은 충만했지만 해법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낡은 구태 방법으로 선거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이제 오늘날 위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처음에 생길 때 이게 안철수의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호남 지역의 의원들의 재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입지자들의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이 많았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이미 새정치는 이미 사라진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한 원인이 되었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모습이에요. 일단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서 제3세력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자리 잡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너도 잘못이고 너도 잘못이니까 내가 맞다라는 이런 식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으로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위기를 잘 좀 극복해내고 그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새로운 의미의 제3당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같은 집안에서 있다가 분가한 상태에서 저희는 솔직하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몇몇 의원들은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당 대표하고 좀 생각이 좀 글쎄 추미애 대표하고 안상기 생각이 다르신 아니 것 뭐 같아요. 깊은 생각은 그러지 않을까.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이 생각이 맞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애증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같이 한솥밥을 먹다가 A 하면서 나갔는데 뭐 가서 이제 서로 찌그락찌그했지만 또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래도 좀 따뜻한 시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은 틀에서 보면 한 식구라고 하는 한 뿌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글쎄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 게 그래요? 맞는 예.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어느 정도 그래요? 이 좀 진실이 밝혀지기를 좀 기다린 다음에 그다음에 저도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는 처음에 반응이 참 저는 청와대가 굉장히 어른스럽게 반응했는데 네. 늦게라도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게 공개 사과한 데에서. 근데 이제 반대로 추미애 대표나 민주당은 상당히 이걸 즐기는 듯한 지금 태도를 보이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김재원 의원이 차라리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정했더라면 국민의당이 더 아팠을 텐데 지금 이걸 기회를 가지고 국민의당을 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흔드는 태도도 사실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가만히 있어도 국민의당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 이거는 제일 아픈 거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또 안철수 대표도 저는 전 대표도 정계 은퇴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책 책임지라는 거는 적어도 얼굴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였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한 가지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제 제 3당으로서 국민의당 역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여당이 되지 못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권만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야당이 아니라 뭔가 좀 기존과 다른 세상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야당이 된다면 좋겠다. 그거는 뭐 사실은 국민의당보다는 자유한국당에게 더 들려주고 싶은 얘기인데. 바른정당도요, 그죠? 뭐 바른정당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당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경쟁하는 건 그만큼 정치가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런 건데 그냥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고 여당이 되기 위해서 되고 여당이 되면 180도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가고 또 야당이 되면 똑같이 그 여당 그러니까 이런 좀 순환적 악순환 정치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고민 속 많이 해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그거는 그 민주당이 좀 돌아봐야 될 예, 말씀인 저희도 것 많이 같습니다. 돌아봅니다. 예. 네, 오늘의 인사청문회를 봐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그죠? 네. 여기까지 또 세 번째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에 대한 VCR을 보고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임을 받게 되면 연말까지 당 쇄신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파벌 정치와 보수 정치로 우리 자유한국당을 국민으로부터 외면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해당 행위입니다. 이름이 좀 알려진 분들 우선으로 해서 당대표 얼굴을 뽑으신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참신한 청년도 들어왔습니다. 네, 왈가왈부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7월 3일 전당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관전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생각나는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그럼 뭐 홍준표 대표 시대가 오느냐죠. 뭐 솔직히 말하면 그거에 다 몰려 있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뭐 인사청문회도 있고 또 뭐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있고 지금 또 국민의당 문제도 있고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뉴스의 스파트라이트를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서로 막 싸우는 걸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이게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석이 어마어마한 지금 정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7%, 9% 나오는 걸 보면 예. 정말 지금 정말 비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거는 자,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누가 되든지 간에 당대표가 새로 되면 뭔가 세팅을 새로 해서 출발할 수 있지 않느냐인데 지금 저 과정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 세 분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에 박수를 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홍준표 전 지사가 대표가 된다고 하면 다른 건 모르지만 그 제일 야당으로서의 어떤 선명성 같은 거는 굉장히 살아날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는 있죠. 품격 있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준표 전 지사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풀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진소원 전 의원께서는 홍 지사를 지지하시는 모양이군요, 마음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 분 다 저는 나름대로 훌륭한 분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신상진, 원유철, 예, 세 분 다 훌륭한 분이고 또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실천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뭐 이 노동조합 그러니까 의약 분업 때 상당히 의사들의 대표로 뛰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랬어요. 상당히 이제 활동력이 대단하기 때문에요. 저분도 당 대표 되면 대단할 텐데 문제는 인지도입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여론조사나 당원들 여론조사로 뽑는 건데 모바일 투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경우는 당대표 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제일 유리한 사람이 역시 홍준표인데 그만큼 홍준표 전 지사는 부담을 느끼셔야 될 겁니다. 본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표가 되면 이제 조금 더 변신해야겠죠. 이 홍준표 지사가 오늘 전 지사가 오늘 그 토론에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해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세 후보 중에 두 분만 참석을 하고 굉장히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이 탄생할 때까지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대선 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의원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새로 태어난 자유한국당의 간판 대표가 되기에 적당한 인물인가라는 거를 모두가 생각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이 자유한국당이 이 홍준표 대표 체제로 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뭐 모바일 투표도 오늘 했다 그러고 또 이제 한 사흘 뒤면 결론이 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은 이혜원 대표 되고 나서 곧바로 지금 지지율이 어차피 모든 야당이 10% 이하여서 거기서 그냥 뭐 도토리 키재기 같은 지지율이긴 합니다만 그 와중에도 바른정당이 최초로 지금 2등을 한 그런 상황이어서 컨벤션 효과는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보수에 대한 어떤 다른 기대감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보여지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체제로 간다. 다른 두 후보자들 어떻게 그 막판에 힘을 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걱정이 크다는 말씀도 먼저 드립니다. 예, 이번에 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그 뒤에 써 있는 구호가 달라질게요. 달라질게요. 그런데 말과 태도와 생각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무기가 훨씬 더 앞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 정말 보수 정당, 합리적인 보수적 또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국의 보수, 저는 사실은 보수 세력으로 부르기도 어렵습니다만 한국의 집권 세력,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끌어온 세력들이 이제 두 가지 이데올로기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또 하나는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 이 두 개를 버리지 않는 한 새로운 품격 있는 보수로 버린다기보다도 뭔가 좀 새롭게 극복하지 않는 그렇죠. 한, 그러니까 버리면 안 성장이라고 되겠죠. 얘기하면 어느 한쪽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좀 해온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좀 합리적 보수, 품격 있는 보수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전당대회 때 후보 주자들의 얘기를 보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구호만 달라질게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저 진 의원님 생각에는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7월 3일 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높죠. 이거 뭐 그러면 전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들은 뭐 어떤 뭐 나온 분들은 뭐 90%다 그러는데 근데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추경이나 뭐 이런 거는 아예 다 물 건너가겠네요.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추경 같은 경우도 네. 테이블에는 앉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조차도 추경에 대해서는 아니 논의는 하지만 글쎄요, 이런 예. 식의 추경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뭐 되고 굉장히 강경한 대여 투쟁으로 가지 않겠냐고. 그건 모르죠. 홍준표 전 지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본인이 당대표 달라요? 되면 우리 품격 있게 한번 해볼까? 하면 또 품격 있게 하는 거고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김 전 의원의 뜻은 알겠습니다. 성장과 반공 저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두 가지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다만 근데 저는 용어라든지 또 성장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캠페인할 때 성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필요한데 다만 골고루 성장이라든지 또는 반공도 정말 북한의 비인권적인 거라든지 이런 건 비판할 수 있지만 무조건 정부 빨갱이 놈으로 없는 이런 식의 이분법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데는 좀 동의하지만 저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것들을 보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단어 또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슨 메시지를 못 만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메신저인데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누가 전달하느냐인데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에 상당히 많은 그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김무성, 뭐 오세훈 우리가 늘 여론조사에 나왔던 이름들이 지금은 다 바른정당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그동안에 대권주자로 여론조사에 이름이 올리던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홍준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지사는 지금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다 다른 데로 가가지고 좀 쉽게 하면 우리 속에 맹수들이 별로 없는 데서 지금 왕이 되는 건데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게 정말 홍준표 대표 체제를 잘하려면 지금 그런 이야기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에 있는 분들도 일부는 갈 수가 있다. 친박, 쉽게 하면 이제 친박 바른정당 의원들 탈당해서 간다고요?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벌써. 저도 이제 익명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박 핵심이 만약에 당권을 잡게 되면 정말 이제는 같이 우리 못한다지만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이력을 보면요. 이 사람은 늘 혼자 활동했지 개파에 얽매인 적이 별로 없고 지금은 상당히 무슨 경상도의 맹주처럼 돼 있지만 이분의 원래 무대는 서울 동대문입니다. 거기서 4번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한나라당 간판으로 서울의 강북에서 4번 된 거 아마 거의 이재호 의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분이 나름대로 그 생활 정신을 좀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상도의 맹주처럼 활동했지만 당대표 되면 또 제가 볼 때는
생각 확 바꿀 그럼 겁니다. 원유철 의원이 당대표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원유철 의원이 당대표도 저는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제 느낌으로는 리더라는 것보다는 늘 되면은 되면은 여야학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원유철 의원이 될 경우는 일부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요? 친박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또 원유철 의원도 보면 과거를 보면 친박 핵심도 아닙니다. 신박인데 이분은 사람이 유해요. 그러니까 저는 원유철 당대표가 된다고 가자면 이분도 나름대로는 또 나이가 젊습니다. 젊고 5선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과거에는 저 진보 쪽 정당도 갔다 오신 분입니다. 굉장히 이력을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지만 대화는 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선 가능성은 뭐 누구나 그런 이야기 합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너무 높다. 너무 높아. 예,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유철 의원이나 신상진 의원 들으시면 참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 말이에요. 거의 지금 홍준표 후보가 되는 쪽으로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보수의 본질이 되겠다. 이게 이제 일성인데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품격의 정치가 어떤 건지 저는 별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때부터 또는 그 이전에 이제 어떤 정치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이제 좀 과격한 모습 또는 어떤 막말의 정치인 과연 말이에요. 보수가 회생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아서 7월 3일 이후에 그 전당대회 결과 이후에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김 의원께서 좀 전에 그 성장하고 반공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의 보수가 지금 집권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가 어떻게 거듭나야 진짜 새로운 보수 얘기하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당으로서의 보수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너무 편협하지 않고 좀 실용적 사고를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그 성장의 과실을 특정 계층, 소수의 특정 계층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승민 대표가 얘기하는 중부담, 중복지 이게 사실은 새로운 보수가 나아갈 길이죠. 그러니까 유럽도 처음에 보수가 주로 왕당파들이라든가 이 뭐 자본가, 지주의 이해를 대변하고 했지만 보편 선거 제도가 되면서 좌파한테 뺏기고 난 다음에 유연하고 합리적 보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새로운 보수 세대가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마 요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의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거고 그에 비하면 이제 바른정당은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으로서는 박근혜 대표 이어서 이혜훈 대표는 여성 대표를 출범시켰는데 뭐 이런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한국 보수를 집권을 위한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보수 전통적인 정치의 정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층들은 바른정당을 별로 지지하지 않잖아요. 유승민. 근데 이제 저는 김전 의원 말이 참 중요하고 좀 참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늘 바뀌어야 됩니다. 늘 쉽게 하면 너무 쉽게 국회의석을 따내고 근데 뭐 민주당이 과거에 호남에서 출마만 하면 당선되고 자 자유한국당이나 과거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은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는 출마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파이팅도 없고 네. 고이는 겁니다. 저는 좀 김전 의원 말처럼 보수도 변해야 되고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느냐? 고집스럽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권층만을 위한 정당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바꿔야죠. 그리고 저는 이혜훈 의원이 지금 대표가 됐는데 여성 의원입니다. 만약에 바른정당이 이혜훈 리더십한테 지지율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야, 저기는 국회의원 20명밖에 안 되는데 이혜훈 의원은 잘하네. 9% 이번에 1등 했지만 2등 했지만 그다음에 15% 올라오고 20% 되잖아요. 그러면 이혜훈 의원이 이제 스타가 되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따라가는 거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는 내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을 보면 의석 하나 없다가 지금 최대 의석 프랑스가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지금 여당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국민의당도 다음에 여당 될 수 있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는 건데 그렇다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아니라 지금 이제 보수당끼리 경쟁을 해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상당히 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생산적인 주제를 많이. 아니요, 우리 정치나 청문회가 없으면 우리 정치나 나라를 위해서. 김희정 의원께서 너무 네. 말씀이 네. 점잖으셔. 네. 다음 주도 이렇게 점잖게 하실 건가요? 아니 이제 수사상을 지켜본 다음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다음 주는 청문회가 이제 끝나죠, 그죠?
그래도 또 아직 아직도 남아있나요? 임명 못한 장관들이 몇 분 지금 두 있어서 군데가 예, 남아있죠. 산자부 네. 뭐 이런 데도. 보건복지. 산자부 네. 복지부 장관이 지명을 아직 또 못하고 있죠. 처장도 좀 남아 있고요. 네. 아, 그래요. 다음 주 또 청문회가 안 들어갈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세 가지 주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 이거는 뭐 여야를 평론하고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도요 세 분께서 한 주간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 한 컷. 먼저 우리 김성주 의원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셨군요. 비행기가 난뛰고. 예, 이 흔들리는 기내에서의 스탠딩 기자회견이라고 할까요? 뭐 저걸 보고서 뭐 어느 보도신문에서 뭐 기장의 안전 규정을 기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 그 글을 쓰고 그래요? 또 갑질을 하고 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여성 장관 얼마나 불안했겠냐 이렇게 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겠죠. 뭔가 좀 딱딱한 방식이 아닌 이렇게 좀 편한 방식으로 기자들과 격의 없이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난기류가 불렀는데 그만 중단하고 앉아서 합시다 할 수 없고 이따가 합시다 할 수 없고 그냥 하던 대로 진행했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사진이어서 저걸 선택했습니다. 아니, 이거 개인적으로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같이 뭐 술도 많이 하시고 약주도 하시고 밥도 같이. 예. 어떤 성격이에요? 참 궁금하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 좀 확실히 좀 하십시오. 남들은 그때 예,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셔요. 내가 내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공격이 쏟아지기 때문에 나는 말 못한다. 그러나 내 마음은 확고하다. 근데 그 속에서 많이 읽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그런 걸 좀 자제하다가 표현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직접 말로도 표현하고 현장에 가서 실천하는 걸 보면서 그런 면에서는 이분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흔들리는 기내에서 할 생각은 안 했겠죠. 미국 갈 때 같이 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부르던데. 안 불러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중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예. 네. 아이고. 네, 월요일 오후였는데요. 국회 정론관에서 박지선 비대위원장이 이 제보 조작 사건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시는 대국민 성명 발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으면 유구무원이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저희도 너무 놀라운 상황이어서 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요. 듣고도 그런 상황인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야당이 이 헌정사상 뭐 그 전에 제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별로 없던 일인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저희가 내부에서 이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듣고 곧바로 당의 책임자인 대표가 국민께 먼저 사과드리는 이런 일은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으로서도 굉장히 놀랍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담한 심정인데 어찌됐거나 비대위원장이 저희가 지금 비상할 시국에 비대위 체제에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보니까 뭐 핵폭탄 맞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충정만큼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진실이 밝혀져서 저희가 다시 또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차질 없이 준비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전당대회 뭐 연기하자 이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또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그냥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진 준비하셨습니까, 신청원님? 네. 저는 우리 김재론이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청문회 사진을 또 한번. 그래요? 그러니까 한 얘기를 해야죠. 김상곤 사회부총리 청문회가 차수를 변경해서 1박 2일로 그랬죠. 오늘 오전까지 했는데요. 일단 뭐 저는 뭐 이제 뭐 이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이 세 후보자에서 뭐 구체적인 거는 따로 뭐 논의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인사청문회를 이제 하는 후보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위원회 간사조차도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하루 더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부에서 자료를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후보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 이게 뭐
몇십 년짜리 이게 반복되는 걸 겁니다. 근데 그때 호통칠 때는 사실은 민주당이 그런 거 참 잘합니다. 근데 호통치면서 의사진행 발언해서 못했든 우리는 아우 짜증나 좀 빨리빨리 하는데도 하는 건데 이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저거 보면요. 오죽했으면 민주당 의원까지도 그래 자료 내일 밤새고 내일도 해. 오늘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저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거 없이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발 좀 자료 정도는 내놓고 합시다. 그걸 갖다가 무슨 충성한다고 해서 숨기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김상곤 후보자의 자리라고는 별도로 그 부처에서 좀 성실하게 해라. 이 국민들의 명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사진으로 1박 2일 정말 이례적인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인데 1박 2일 김상곤 청문회를 뽑아봤습니다. 그 보니까는 그 무슨 유성엽 위원장은 이 국민의당이죠. 아, 그런가요? 아, 예. 아주 훌륭하신 분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국민의당이라고 하니까. 장관 청문회가 보통 하루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통 뭉개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부처에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증은 철저히 한 만큼 그 능력을 높이 사서 잘 통과시켜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지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또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이래저래 답답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꽉 막힌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7월 임시국회가 될 수가 있도록 국민과 여야가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